한국에서 번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요. 은행 송금이 아니에요. 국제 전신도 아니에요. 우편도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북한은 막혀 있는 나라잖아요. 은행 송금이 될 리 없어요. 국경을 넘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돈이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늘 들여다볼게요. 먼저 왜 보내냐 하는 것부터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한테는 북한에 가족이 있어요. 부모, 형제, 남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굶고 있어요. 돈이 없어요.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탈북민이 그 돈으로 북한 가족을 돕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거기 있으면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냐면 브로커가 있어요. 단계가 이래요. 한국 탈북민이 브로커한테 돈을 줘요. 브로커가 중국인 계좌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돈을 넘겨요. 중국에 있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북한 내부로 돈을 전달해요. 북한 안에 있는 연락책이 가족한테 현금을 줘요. 이 체인이 작동해요. 수수료가 50%예요. 100만 원을 보내면 50만 원이 가족한테 가요. 나머지 50만 원이 이 체인 전체의 비용이에요. 왜 50%냐면 이게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 이게 발각되면 관련자 전체가 처형이에요. 중국에서도 불법이에요. 그 위험을 감수하는 비용이 50%예요. 50%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족이 살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돈을 보내는 게 연락수단이기도 해요. 그리고 받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 돈이 생존이에요. 50%가 나가도 보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퍼져 있냐면 탈북민들 사이에서 거의 다 한 번씩은 해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송금 시스템이 실제로 북한 경제에 영향을 줘요. 한국에서 온 달러, 위안화가 북한 장마당으로 들어가요. 그 돈이 북한 내부 시장에서 순환해요. 공식 경제 밖에서 작동하는 비공식 경제예요. 북한 당국은 이 시스템을 알아요. 근데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돈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생존을 어느 정도 도와줘요. 당국이 식량 공급을 못 해주는 부분을 이 송금이 채워줘요. 완전히 막아버리면 더 많은 사람이 굶어요. 그러면 불안이 더 커져요. 그래서 눈을 반쯤 감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기묘해요. 체제에 반하는 행위인데 체제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보내는 탈북민들은 한편으로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북한을 도와주는 게 결국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건 아닌가? 이 돈이 당국한테 일부 가는 건 아닌가? 그 질문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 굶고 있는데 못 보내는 것도 못해요. 이 도덕적 딜레마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탈북민들이 체제를 벗어났지만 북한에 남은 가족을 통해서 여전히 북한과 연결돼 있어요. 그 연결이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50% 수수료를 내고 국경을 넘어요.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하냐 하는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이만갑 진행팀도 그 말을 했어요.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이 이야기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 안에 실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리움이 국경을 넘어요. 체제도 국경도 그 그리움을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보내는 사람들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해요. 한국에 온 탈북민은 처음 몇 년은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취업을 하거나 생활급여를 받아요. 생활 안정이 되면 자연히 떠오르는 게 북한에 남은 가족이에요. 탈북민들 인터뷰를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북에 있는 어머니한테 돈을 보내고 있어요. 동생이 아직 거기 있어서요. 가족이 있는 한 단절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단순히 가족 간 송금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층이 하나 더 있어요. 북한 당국이 이 돈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위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수십 년간 국경을 관리해온 기관이에요. 브로커 연결망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완전히 차단 안 해요. 이게 왜냐?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장마당이 커졌잖아요. 경제가 시장화됐어요. 공식 배급제가 거의 작동을 안 해요. 주민들이 시장에서 스스로 먹고 사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장마당에 풀려요. 장마당이 돌아가야 주민들이 굶지 않아요. 주민들이 굶지 않아야 체제가 안정돼요. 당국이 식량 공급을 못 해주는 부분을 탈북민이 보내는 돈이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체제를 탈출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기가 막힌 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 돈을 완전히 막으면 장마당이 흔들리고 주민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차단하면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 감는 게 아니에요. 일부 지역 관리들이 브로커한테 뒷돈을 받고 묵인해줘요. 이게 완전한 구조예요.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에요. 실제로는 지역관리 브로커 연락책이 연결된 비공식 허용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실제로 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이만갑에 출연한 탈북민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브로커한테 처음에 100만 원을 맡겼어요. 어머니한테 50만 원이 갈 거라고 했어요. 몇 주 뒤에 브로커가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잘 받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쌀을 사고 계신데요. 그 말 한마디를 받으려고 100만 원을 낸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데 5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락이에요. 안부 확인이에요. 이만값에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50% 수수료가 비싸지 않냐고. 탈북민 출연자 한 분이 답했어요. 비싸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세상에서 제가 그 사람한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전부예요. 유일한 방법. 전화를 못 해요. 편지를 못 보내요. 방문을 못 해요. 동영상 통화도 안 돼요. 이메일도 없어요. 돈만 이동해요. 그 돈이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50% 수수료가 비싼 게 아니에요. 그건 생존 신호를 받는 값이에요. 이 구조가 작동하는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북한 내에서 화교 출신 주민들이 있어요.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중국 쪽 연락책과 연결이 돼요. 이 화교 연결망이 브로커 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해요. 중국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화교 연결망을 통해 원화로 환전되어 가족한테 전달돼요. 이 네트워크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고난의 행군 때 살아남으려고 형성된 비공식 경제 네트워크가 지금은 해외 송금 채널로 쓰이고 있어요. 체제가 굶겨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결국 그 체제를 비껴가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불편한 질문이 있어요. 이 돈이 북한 가족한테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중 일부가 북한 당국한테 가는 거 아닐까요? 브로커가 지역 관리한테 뒷돈을 준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탈북민이 보낸 돈이 돌고 돌아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자금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걸 탈북민들도 알아요.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내가 보내는 돈이 결국 체제 유지에 쓰이는 건 아닌가. 근데 어머니가 굶고 있는 거 아는데 어떻게 안 보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사는 현실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선택이 없어요. 보내면 가족이 산다. 그리고 체제도 조금 유지된다. 안 보내면 가족이 굶는다. 체제는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굴러간다. 어느 쪽이든 답이 없어요. 이걸 두고 탈북민들한테 당신이 북한 체제를 돕고 있다고 비난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 구조를 만든 건 탈북민들이 아니에요. 이 구조를 만든 건 북한 체제예요. 가족을 인질로 잡아놓고 연락도 못하게 막아놓고 돈을 보내려면 브로커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가족 쪽이에요. 국경도 체제도 50%, 수수료도 그 선택을 막지 못해요. 잠깐,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이 송금 시스템이 언제부터 생겼냐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됐어요. 탈북민이 처음 한국에 오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맞물려요. 처음에는 정말 원시적인 방식이었어요. 브로커가 중국까지 가서 직접 돈을 전달하거나 제3국에서 물건을 사서 밀반입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시스템이 점점 정교해졌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암호화된 채널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2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온 거예요. 북한 보위부가 완전히 모른다고 볼 수 없어요. 알면서 묵인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체제가 내놓은 비공식 합의예요. 우리가 못 먹이는 부분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당국이 배운 게 있어요. 모든 걸 통제하려다가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걸요. 완전한 통제보다 반쯤 허용하는 게 체제 안정에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에요. 이게 북한 체제의 현재 모습이에요. 자, 이 이야기의 숫자를 좀 봐야 해요. 현재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 3만 명이 넘어요. 이 중에서 상당수가 북한에 가족이 있어요. 부모가 있거나 형제자매가 있거나 자녀를 두고 온 경우도 있어요. 다 보내는 건 아니에요.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이미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수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이상이 이 시스템을 쓰고 있을 거라는 추정이 있어요. 1인당 한 번에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보낸다고 해요. 1년에 한 번 이상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단순 계산해도 연간 수십억 원 규모예요. 이게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요.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규모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돈이 북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환율 차이가 발생해요. 공식 환율로는 1달러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장마당 환율은 완전히 달라요. 달러 100달러를 공식 환율로 바꾸면 북한은 얼마가 안 돼요. 근데 장마당에서 바꾸면 훨씬 많은 돈이에요.
브로커들은 당연히 장마당 환율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동시에 북한 내부 환율 구조에도 영향을 줘요. 달러와 위안화 수요가 늘어요. 장마당 환율이 변동해요. 이게 북한 공식 경제 체계 밖에서 작동하는 병렬 경제예요. 당국이 통제하려고 해도 이미 구조가 너무 깊게 형성돼 있어요. 이 구조를 완전히 차단하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들이 있어요. 장마당이 흔들리고 환율이 급변하고 주민들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묵인하는 거예요. 체제가 만든 모순 안에서 체제가 묵인하는 비공식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에요. 공식 경제는 사실상 명목이에요. 실제 생존 경제는 비공식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비공식 경제에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의 연결이에요. 체제가 갈라놓은 가족이 그 체제의 모순을 통해 다시 연결되고 있어요. 역설이에요. 북한 체제가 가족을 갈라놨어요. 그런데 그 갈라진 가족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결국 그 체제를 어느 정도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이 아이러니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돈이 체제를 넘는다가 아니에요. 그리움이 체제를 넘는 거예요. 돈은 그 그리움이 이동하는 형태예요. 수단이에요. 실제 건너는 건 어머니 생각, 동생 걱정, 자녀 안부예요. 50% 수수료를 내고 그 그리움이 국경을 넘어요. 그리고 그 국경 저편에서 누군가가 쌀을 사요. 이 이야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만갑에서 탈북민 한 분이 말했어요. 처음으로 돈을 보냈던 날 이야기예요. 브로커한테 돈을 맡겼어요. 3주가 지났어요. 4주가 됐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브로커가 그냥 돈을 들고 사라진 건 아닐까?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그러다 어느 날 브로커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잘 받으셨습니다. 지금 건강히 계세요? 이 말을 보고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요. 탈북한 게 몇 년이 됐는데 그동안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 문자 한 통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게 50%가 아니에요. 이게 100%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스템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돼요.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도덕적으로는 복잡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이 방법만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쓰는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뿐이에요. 이 구조가 외부에서 보면 불법이고 비공식이고 위험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능하는 연결이에요.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게 브로커예요. 그 브로커가 50%를 가져가요. 이게 착취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 연결을 만들어주는 대가가 50%라면 그건 착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험을 이용해서 취약한 사람들한테서 돈을 뽑아내는 구조라면 착취가 맞아요. 어느 쪽인지 단정할 수 없어요. 이게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예요. 명확한 악당이 없어요. 체제가 악당이에요. 근데 그 체제는 저 멀리 있어요. 눈앞에는 가족이 굶고 브로커가 있고 50%의 수수료가 있어요. 그 앞에서 사람들은 판단을 안 해요. 그냥 보내요. 왜냐면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 북한에 돈을 보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제 알겠죠?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감수하고 50%를 내고 몇 주를 기다려서 문자 한 통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 잘 계세요. 이 네 글자를 받기 위해서요. 체제가 막은 선을 그리움이 넘어요. 그 그리움은 지금도 넘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들여다봐야 할 게 있어요. 이 브로커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개인이에요. 조직은 아니에요. 탈북민들이 서로 소개해줘요. 나 이 브로커 써봤는데 믿을만해요. 이런 식으로 퍼져요. 입소문 네트워크예요. 근데 이 브로커가 항상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돈을 들고 사라진 경우도 있어요. 가족한테 절반도 못 전달하고 더 가져간 경우도 있어요.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못해요. 한국에서 신고하면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고 되니까요. 북한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피해를 봐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탈북민들이 가장 취약한 구조 안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브로커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선한 의도로 시작한 가족 연결이 취약층 착취의 구조가 되기도 해요. 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냐 하면 있었어요. 탈북민 지원단체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가족 통신 채널이 필요하다고.
근데 북한이 협조할 리가 없어요. 공식 채널이 생기면 통제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비공식 시스템만 남아 있어요. 남북 간 직접 통신이 막혀 있는 한 이 브로커 시스템은 계속 돌아갈 거예요. 가족이 있는 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이게 분단이 만든 가장 인간적인 모순이에요. 정치가 막은 선을 그리움이 기어이 넘는 방식. 그게 50% 수수료를 내는 비공식 송금 시스템이에요. 부조리하고 착취적이고 불법이고 위험하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이해가 돼요. 가족이 살아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돈을 보내는 사람 이야기만 했는데 받는 사람 이야기도 있어요. 북한에서 가족이 갑자기 돈을 받으면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서 왔다는 말은 절대 못해요. 그 말이 나오면 보위부가 와요. 나만 연계 혐의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이유를 숨겨요. 어디서 빌렸다, 장사해서 생겼다고 해요. 돈이 생긴 이유를 거짓말해야 해요. 받는 것도 위험하고, 보내는 것도 위험하고, 전달하는 것도 위험해요. 이 체인 전체가 위험해요. 그래서 50%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나눠 감수하는 대가예요.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처음 질문이 다르게 들려요.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 북한에 돈을 보내요.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묻기 전에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행동이냐를 먼저 봐야 해요. 가족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위험하고 비싸고 불안하고 불법이에요. 그래도 해요. 그게 이 사람들이에요. 잠깐, 이 이야기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북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변하든 이 비공식 송금 네트워크는 당분간 사라지지 않아요. 공식 통로가 생기지 않는 한 비공식 통로는 계속 존재해요. 이 통로가 있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다는 건 연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단이 만든 가장 기묘한 경제 시스템. 그게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